네, 안녕하세요. 미래 공부 저자 박성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래 공부 같이 해보실 텐데요. 지난주에는 당신의 일자리와 기업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나는 10년 뒤에 어디서,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할까?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얘기를 갖고 한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미래에 대한 태도,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세계관이 달라져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더 못할 것으로 보세요? 그 미래라고 할 때는 대략 한 10년에서 20년 뒤.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을 미래 사회의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까? 아니면 더 못할까? 미래라는 것은 어떤 패턴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 미래를 바꾸기는 힘들다. 바꾸기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길밖에 없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적응 혹은 순응이다. 이렇게 미래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진짜 그래?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미래는 우리가 적응, 순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어떤 건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 중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하나씩 각 사분면별로 어떤 분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 같다.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4.19 세대, 산업화 세대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고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죠.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가난한 나라 군에 속했을 거예요.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자기의 의지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이분들의 일종의 마음이라고 할까? 이거는 뭐냐면 개선주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호들갑 떨지 마. 그냥 네 자리에 가서 네가 맡은 일 열심히 해. 그러면 문제가 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의 산업화, 근대화를 일군 거죠.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좋아질 거야. 우리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믿었고 미래는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분들이죠. 산업화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른바 민주화 세대, 386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으로 치면 40대, 50대. 1960년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그분들은 어떤 미래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미래는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 거다. 더 못하다 이렇게 믿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미래는 의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분들인 거죠. 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는 왜 현재보다 나빠질 것 같으냐면 현재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개혁주의자라고 저희가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산업화 세대가 일종의 의지가 중요해 라고 믿었다면 이분들은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해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수 있다고 믿는데 미래를 의지로 바꾼다기보다는 미래는 구조화, 패턴화돼 있어서 바꾼다기보다는 수능 적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술적 낙관론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분들은 기술이 갖고 있는 내생적 특징, 쉽게 말하면 기술 자체가 사실은 진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진보하는데 이미 기술의 특성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과학기술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술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정부는
규제로 이들의 행동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마인드가 있지만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래가 현재보다 못할 거야 라고 믿는데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 미래는 수능 적응해야 돼 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민들하고 워크숍을 해보니까 주로 20대와 30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 라고 믿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이 미래를 바란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미래로 바꿀 수 있다고 믿지도 못하겠고, 내가 원하지 않은 미래에 억지로 수능 혹은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런 미래적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종말론적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은 이 세계는, 이 사회는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회 바깥에서 살거나 이 사회를 탈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 안에서 그러나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맞이하는 20, 30대가 이제 앞으로 주역이 될 어떤 사회가 올 텐데, 그 사회를 만들어갈 20, 30대의 지금의 청년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분들과 어떻게 이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어떤 갈등이 나타날까 하는 거는 재미있는 예측 분야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를 보는 태도에 따라 사실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 그 다른 대안들이 서로 충돌을 할 테지만, 그러나 다양한 대안들을 허용해 주는 사회가 저는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10년 뒤에 어떤 일을 어디서 하고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예전 직업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어서 저 나름대로 이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어른이 됐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이 그 일을 언제 생각하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어떤 답변이냐면 대략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 꿈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중학교 2학년이지? 중학교 2학년이라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절로 보지는 않죠. 왜 우리 사회에서 중2병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 단어를 싫어합니다만 특정한 연령대에다가 병, 디시즈를 붙여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종의 심각하지 않은 투로 이렇게 중2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남들보다 우월해 라든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뭐 이런다든지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것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농담 삼아 하곤 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중2 때가 자기의 미래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숙명여대 관현악부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경희 교수가 과천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임명이 되신 적이 있어요. 2009년에 한국 최초의 여성 상임 지휘자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이분이 부산 동래여중 다닐 때 폰 카라얀의 아주 격정적인 지휘의 모습들을 보고 그냥 반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크면은 저런 지휘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꿈을 밀고 나간 결과 결국 여성 최초의 상임 지휘자가 되셨죠. 부산영화제에서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바람이란 영화,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그린 그 바람이란 영화의 감독이 이성환 씨인데, 이성환 씨도 중학교 때 성룡의 그 표찬차라는 영화를 보고 나도 감독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감독이 되셨죠. 그 다음에 불교 방송에서 아주 스타가 한 분 계세요. 정목 스님이신데 그 정목 스님도 중학교 2학년 때
시다르타라는 소설, 헤르만 헤세의 소설인데 그 시다르타라는 그 소설을 보고 자기도 스님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로서는 그 장하석 케임브리지대의 과학철학과 교수님, 그분도 중학교 2학년 때 코스모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우주의 그 광대한 스케일을 아주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그 코스모스라는 책. 중3 때는 아예 원서를 갖다 읽고 자기는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과학자가 되겠다, 과학철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중학교 때 자기의 미래를 만난 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의 미래를 봤는데,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다가 무엇에 하여튼 홀린 듯 이끌려져서 그 친구 아버지의 서재로 가서 보니 수많은 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유독 디자인에 관련된 책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보고 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의 꿈을 꾸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자기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중학교 때 자기의 꿈을 봤지만, 자기의 미래를 살짝 엿봤지만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 꿈을 고집하지 않은 경우, 그 두 가지 일종의 경우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아마 이쪽일 겁니다. 그때 나의 미래를 살짝 봤지만 그 미래를 누군가 반대했던 거죠. 이 장하석 교수도 과학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미국의 유명한 공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과학 철학적 질문들을 막 쏟아냈는데, 교수들이 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지 말고 너는 네 공부나 잘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그쪽 분야의 선구자가 되겠다 해서 대학원 박사과정도 그렇게 진학을 하시고, 결국 지금은 좋은 대학에서 과학 철학을 가르치시고 좋은 책도 펴내시고. 그러니까 미래를 살짝 봤는데 그 미래를 고집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반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한 혹은 잊어버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는 다 미래의 나를 봤다. 자, 지금도 내가 뭘 해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일단 청년들이라면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엄마, 혹은 아빠,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뭘 잘했던 것 같습니까? 제가 뭐에 좀 즐거워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블로그에다가 자기 예전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이게 혹시 기록을 해놨다면 거기에서 뭔가 내가 좋아했던 것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히 너는 디자이너가 어울려 이런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하다 보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즐거웠구나.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기획을 할 때 재밌었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때 중학교 때 봤던 나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의 법칙을 잘 활용을 하셔서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여기 하나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10년 뒤에 어떠한 일자리나 혹은 직업이 뜰까? 이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10년 뒤면 예를 들어서 2030년이라고 하십시다. 2030년까지 생존할 기업들. 그러니까 단순히 생존만 하지 않고 2030년까지 더 성장할, 지금보다 더 성장할 기업들이 뭘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퀀텀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사업체에서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2030년에도 살아남을 1000개의 기업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리스트를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과연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가, 그걸 제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뭐 포브스라든지 뭐 비즈니스 뉴스 데일리라든지 그런 언론에서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 일부 기업들을 보면 영국의 BP,
이 에너지 회사죠. 석유 회사. 바클레이는 이제 금융 회사입니다. 이것도 영국 회사고. 그다음에 미국의 허니웰 인터내셔널, 여기는 전자제품을 파는 데예요. 그다음에 애플, 스마트폰 만드는 데죠. 그죠? 컴퓨터 만드는 데고, 뭐 그거는 많이 아실 거고. 그다음에 보잉이라는 회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제 그걸 더 나아가서 우주로 가는 꿈을 꾸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여전히 성장할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그럼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 10년 뒤에도 살아남고 더 번창할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들을 지원할 거 아니겠어요? 식량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앞으로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더 증가합니다.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대략 한 74억 명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근데 2050년에는 90억 명이 넘어요. 이 세기 안에 지금 10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90억 명을 돌파하면 식량난이 혹시 있지 않을까. 또 게다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중대한 이제 환경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사실 남부지방에서 잘 수확하던 뭐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북쪽으로 이동했거든요.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식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후변화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식량난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트렌드예요. 이제 그 이슈들을 이 몬산토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한국 사회도 굉장히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신약도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신약 제조 방법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헬스케어, 의료 담당하는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이런 기업들이 잘 적응을 할 거다,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믿어지는 이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을 제가 쭉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략 5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에너지 그룹이 많다는 거.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또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는 수단이자 또 우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 우리가 뭐 끊임없이 이동하잖아요.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 이동에 관련된 것도 일종의 에너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만큼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금융입니다. 금융.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정보통신 그룹이에요. 일종의 뭐 ICT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은 저희에게 어떤 그 통화의 수단, 또 인터넷, 소셜, 뭐 미디어 그런 것도 있고 일을 또 그렇게도 하죠, 그죠? 우리가 인터넷이 없으면 사실 지금 일하기가 쉽지 않죠. 일도 관련돼 있지만 재미,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은 일뿐만 아니라 재미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관여하지만 나와 사물과의 관계도 관여하는 게 사실 정보통신 분야예요. 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의료. 아까 제가 헬스케어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는 장수, 건강 하고 이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학. 화학이 아주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에. 근데 화학은 식량, 재료, 또 식물질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5가지 에너지, 금융, 그다음에 정보통신, 보건의료, 화학, 이거는 우리 인간의 조건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리스트에서 하나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조건을 확장시키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잉이나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우주산업. 그러니까 지구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류의 욕망이라고 할까, 행동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우리 인간의 조건을 확장시켜주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분야에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한국과는 좀 다른 트렌드들이 굉장히 확고하게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대응하는 어떤 일들,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유망한 직업으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년 뒤에 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할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는 저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변화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3편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